폭설로 무너진 폐광안, 손전등 불빛에 비친 피 묻은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녀 입에서 나오는 순간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도윤이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오지 않는 외딴 곳에 작은 보건진료소가 있었습니다. 낡은 난로 옆에는 알코올 냄새가 항상 배어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가족계획 포스터가 아직도 걸려 있었죠.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서연은 매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38살의 서연은 이 마을의 유일한 간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보건진료소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이 마을의 응급실이자 상담실이자 때로는 장례식장까지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고 낮에는 농약 중독으로 실려온 농부들을 응급처치하고 밤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 전화를 받아주었죠. 오늘도 서연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80을 넘긴 김할머니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찾아왔고 서연은 정성스럽게 혈압을 재어드렸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짠 음식 좀 줄이시고 약은 거르지 말고 드세요. 김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언제 시집 갈 거니? 이렇게 좋은 아이가 혼자 있으니 속이 상해서.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의 아픈 곳을 잡아주는데 정작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은 없었다. 서연의 젊은 날들은 부모의 병간호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의 뇌경색, 어머니의 치매. 그 긴 시간 동안 서연은 자신의 꿈과 사랑을 뒤로 미루며 오직 가족을 돌보는 데만 매진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에도 서울로 나가지 못하고 이 작은 마을에 남아야 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서연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앨범을 열어보았습니다. 사진의 반은 환자들의 치료 기록이었고 나머지 반에는 개인적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찍힌 그 사진 속에는 눈웃음을 짓는 소년이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그 소년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난 왜 손을 놓았을까? 한편 서울 한복판의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최고층에서는 또 다른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2살의 도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자수성가한 재벌 신화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고 탄광촌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는 항상 눈보라와 폐광 그리고 무너지는 갱도가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도망쳐. 도윤은 잠에서 깨어나면 항상 식은땀을 흘리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올라왔지만 그 아래 어둠 속에 남겨둔 것이 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도윤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고
묻혀진 진실들이 있었죠. 최근 들어 도윤은 비밀리에 강원도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폐광 개발 프로젝트라는 공식적인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50년 전 자신이 떠나올 때 남겨둔 약속을 지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도윤은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속과 관련된 한 사람만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작은 손을 자신의 손에 맡기고 함께 뛰던 그 아이 서연.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진실들.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날씨 예보에서는 오늘 밤부터 강원도 지역에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윤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그는 마침내 그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날 밤 강원도에는 기상청 예보를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산골 마을을 덮어가며 세상을 조용히 만들어갔죠. 서연은 보건진료소에서 야간 대기를 하며 창밖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리면 내일 아침에 할머니들 오시기 힘드시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서연은 따뜻한 차를 우렸습니다. 이런 날이면 응급환자가 생겨도 병원까지 이송하기 어려워서 더욱 긴장이 됐죠. 그녀는 응급약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밤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출발한 도윤의 차는 눈보라와 싸우며 험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행 비서들을 모두 떼어내고 혼자 운전대를 잡은 도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긴 그때 그 길이야. 어둠 속에서도 그는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수히 걸었던 그 산길, 탄광으로 향하던 그 길을 말입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내비게이션은 먹통이 되었고 휴대폰 신호도 한 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차를 천천히 몰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 길을 떠났을 때의 일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죠. 그때 그는 서연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그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과거를 지워야만 했습니다. 탄광촌의 가난한 소년이 아닌 성공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했죠. 갑자기 앞쪽 산비탈에서 우르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사태였습니다. 하얀 눈덩이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도윤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핸들을 틀었지만 눈길에서 차는 통제를 잃었습니다. 안 돼. 차는 미끄러지며 낭떠러지 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무들과 바위에 부딪히며 굴러내린 차는 마침내 폐광 입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부딪혀 의식이 흐릿해졌고 따뜻한 액체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지는 순간 도윤은 멀리 보이는 폐광 경고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빨간 글씨로 위험, 출입 금지라고 적힌 낡은 표지판이었죠.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마을 이장의 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서간호사, 큰일 났습니다. 산길에서 차가 한 대 떨어졌다고 하네요. 큰 차 같던데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길을 다니다니 분명 응급 상황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장화를 신고 응급의료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전등과 담요,
그리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용품들을 빠르게 준비했죠. 이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폐광 쪽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하네요. 김 씨하고 박 씨가 먼저 가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서연은 마을 남자들과 함께 눈을 헤치며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리고 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구조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몸에 밴 본능이었죠. 조심하세요, 서 간호사님. 길이 미끄럽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앞서가며 길을 만들어 주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이런 추위에 부상을 당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폐광 입구 근처에 도달했을 때 서연은 부서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수입차였지만 지금은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으로 운전석을 비춰보았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피에 젖은 이마, 반쯤 감긴 눈, 하지만 분명한 얼굴. 서연은 숨을 먹게 하며 속삭였습니다. 도윤?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그 소년, 자신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이가 지금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서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아득했지만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손전등 불빛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지만 서연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머리 외상과 함께 다른 부상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서연은 전문적인 간호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미루고 지금은 환자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녀는 응급처치 도구들을 꺼내며 지혈과 상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 위쪽에서 다시 우르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눈사태였습니다. 마을 남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해요. 저쪽 폐광으로 피해야 합니다. 서연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도윤을 차에서 꺼내 폐광 입구로 옮겨야 했습니다. 마을 남자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도윤을 옮기는 순간 거대한 눈덩이들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폐광 입구로 몸을 피한 그들 앞에서 출구가 눈더미로 막혔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폐광 안은 냉기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만들어내는 작은 원밖은 모두 어둠이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이들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응급의료 가방에서 붕대를 꺼내 도윤의 머리 상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의식을 되찾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죠. 어린 시절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했던 폐광 내부였지만 묘하게 기억 속 어딘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뇌진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문적이고 냉정한 간호사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도윤은 그 속에 숨겨진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너한테 치료받네. 도윤이 씁쓸하게 웃자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50년의 시간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도윤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서연이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주던 기억이 말입니다. 말 아껴요. 출혈을 멈추는 게 먼저예요. 서연은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도윤도 느꼈습니다. 넌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도윤의 말에 서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오래 아프셨거든요. 그 말에는 50년간 쌓인 외로움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꿈들을 모두 포기하고 이 작은 마을에 묶여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인생이 담겨 있었죠. 미안하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서연이 묻자 도윤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그때 내가 도윤이 말을 잇기 전에 폐광 깊은 곳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들어온 마을 남자 둘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기 아직 사람 사는 거 아니가? 설마요. 이 폐광은 30년 전에 문 닫았는데 서연은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난 쪽으로 가려 했지만 도윤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여긴 내 기억이 말해. 위험해. 도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에 겁먹은 어린아이 같았죠. 그때 도윤의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휴대용 녹음기였습니다. 서연이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다가 실수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폐광 개발 관련 그 사건을 덮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여기 왜 온 거예요? 정말 사업 때문만은 아니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전등 불빛을 따라 오래된 갱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아, 너 손 놓지 마. 나 돌아올게. 도윤.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글씨는 50년 전 어린 도윤이 칼로 새긴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몰래 이곳에 와서 서연에게 할 수 없었던 말을 벽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게 언제 새긴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 너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도윤도 그 글씨를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성공한 다음 서연을 데리러 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올 수가 없었어. 내가 알게 된 것들 때문에.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을 남자들도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벽에 새겨진 글씨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거친 돌 표면에 새겨진 그 글자들은 50년의 세월을 견뎌낸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서연의 고백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갱도 안쪽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추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안전모를 쓰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죠. 도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 남자의 말에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도 회장님? 설마 도윤이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라는 말인가요? 누구세요? 저는 최 실장입니다. 회장님 수행팀이죠. 걱정 마세요. 구조 요청은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의 말투에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몇 명의 남자들을 보며 서연은 더욱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남자 둘이 그들과 아는 사이인 듯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아는 사이처럼 보이는 걸까요? 최 실장은 낮은 목소리로 도윤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그 문서가 언론에 나가면 회사도 회장님도 끝입니다. 서연은 그 문서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문서를 말하는 걸까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 문서가 나가야 누군가가 살 수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야죠. 그 말에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입막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폐광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산소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응급약과 가방에 있던 초코바를 나눠주며 모두가 버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전등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그때 왜 내 손을 놓았어? 내가 놓은 게 아니에요. 서연의 대답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억지로 떼어놨어요? 서연은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탄광촌 아이들이 모여있던 학교 운동장,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양복 입은 남자들. 그중 한 여자가 아이 도윤의 손을 거칠게 잡아채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어울릴 자리가 아니다. 서연은 숨을 삼키며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떠났고 난 내가 날 버렸다고 믿었어요. 도윤은 굳어버렸습니다.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도윤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조작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최 실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해요. 그때 갱도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실장 일당이 출구 쪽 눈더미를 치우는 척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들이 오히려 더 막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다가가려 하자 마을 남자 중 한 명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서 간호사님, 위험해요. 저기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따르던 마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최 실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에 회장님이 조용히 사라지면 좋겠군요. 서연은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회장님이 살아나가시면 30년 전 탄광 사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 누가 책임졌습니까? 최 실장의 말에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그 탄광 사고와 관련 있어요? 서연의 속삭임에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사고로 만들었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도윤은 탄광촌 출신 자수성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마을 광산을 소유했던 광산주 집안의 피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고아로 포장되어 서울로 보내졌고 기업을 세울 때 과거를 완전히 지워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나도 가해자의 피를 먹고 컸다. 도윤의 고백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소년이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았다니. 최 실장은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서류처를 내밀었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서 간호사는 살려보내겠습니다. 그 순간 마을 남자 둘이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서 간호사 미안하데이. 우리도 애들 먹여 살리려면.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돌봐온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다니. 이 마을에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없구나.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실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회장님. 사랑? 아니면 회사? 도윤은 서류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서연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녹음 파일, 그 안에는 정치인들과 지역 유지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탄광 사고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보상금을 가로챘는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최 실장의 말에 서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도윤이 그런 위험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이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 더러운 돈으로 지금의 제국을 세웠거든요.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 죄악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 아니에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서연은 오히려 도윤을 위로했습니다. 평생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았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최 실장이 마지막 통고를 했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모두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50년 전에도 선택을 잘못했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후회와 자책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난 늘 남겨지는 사람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자신은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한 듯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최 실장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남의 조종을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번엔 서연을 혼자 남겨두지 않을 거야. 도윤의 단호한 말에 최 실장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폐광벽에 박힌 오래된 철제 장비를 잡고 낡은 갱도 지지대를 건드렸습니다. 덜컥 오래된 지지대가 움직이면서 작은 틈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옛 탄광 노동자들이 비상 탈출로로 사용하던 숨겨진 갱도였습니다. 이 길 어릴 때 배웠어. 막히면 옆으로 파라고. 도윤의 말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당신, 이런 걸 어떻게? 탄광초는 살기 위해 배워.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재버리기 전에 여전히 그때의 소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그때의 소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선택하지 못했어. 이번엔 내가 나를 선택할 차례야. 서연은 마을 남자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러고도 이 마을에서 사람 대접 받을 거라 생각해요? 그 말에 흔들린 한 남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 간호사, 나도 빚 때문에. 빚이 목숨보다 커요? 서연의 절절한 외침에 그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돌봐준 서연을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때 그 남자가 몰래 최 실장의 무전기를 낚아채서 바깥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구조대, 폐광 안에 사람 있다. 지금 당장. 최 실장이 그를 주먹으로 쓰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버려. 하지만 이미 구조 신호는 나간 상태였습니다.
숨겨진 갱도는 좁고 차가웠으며 바닥에는 찬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다리를 절며 서연과 함께 그 좁은 통로를 기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최 실장 일당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을 죽이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녹음 때문이야. 탄광 사고를 조작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있어. 그중엔 정치인도 있고 지역 유지도 있어. 도윤의 설명에 서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최 실장이 멀리서 외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혼자 살아남으면 다 끝입니다. 회사도 나라 경제도 흔들려요. 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제, 너희가 지키려는 건 경제가 아니라 내 목이지. 그때 최 실장이 마지막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 부모님 병원비 누가 댔는지 알아요?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회사 재단에서 댔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죠? 평생 혼자 희생하는 인생, 누군가가 관리했거든. 서연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혼자 감당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말인가요?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더 벗어나지 못하게? 도윤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하지만 알아. 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널 묶어뒀다는 걸. 서연은 울컥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난 더 이상 묶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잡지 못한 손을 지금은 놓지 않겠습니다. 최 실장이 마지막으로 칼을 꺼내며 돌진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폐광 위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구조대의 장비 소리와 함께 눈더미가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몸을 던져 서연을 감쌌고 칼은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너 먼저. 고통 속에서도 도윤은 서연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같이 나가요. 같이.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구조대가 갱도를 뚫고 들어왔고 최 실장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섬뜩했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말하면 당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도윤은 피 묻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무너져도 돼. 이번엔 나 혼자만의 탑이 아니니까. 구조대원들이 서연과 도윤을 부축해서 폐광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상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우리들만의 시작. 도윤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진실, 그리고 다시 잡은 손.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국의 뉴스가 한 가지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벌 창업주, 과거 탄광 사고 조작 의혹 직접 폭로, 강원 폐광 개발 비리, 정재계 연루 의혹. 도윤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 과거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을 사고라 부른 죄, 저는 침묵으로 공범이었습니다.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30년 전 탄광 사고를 조작한 사람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상금을 가로챘는지, 지역 유지들이 어떻게 사고를 은폐했는지 생생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를 뒤흔들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그 공범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더러운 돈으로 지금의 기업을 세웠습니다. 회사 주식은 폭락했고 이사회는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5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한편 서연은 보건진료소로 돌아왔지만 마을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마을 사람들과 마주하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서 간호사,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에서요? 우리도 빚에 시달리고 애들 먹여 살리느라. 그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 여기 잠시 정리하고 간호대학 야간 편입 준비할 거예요. 이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 간호사, 여길 떠나면 이 마을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을도 누군가에게만 기대면 안 돼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죠. 서연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조용히 산골로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수행원도 없이 따뜻한 귤 한 상자만 들고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물러난 그는 이제 그냥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서연은 진료소 문 앞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나 무너졌어.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세우면 되죠. 같이? 같이요. 두 사람은 진료소 안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묻어둔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그때 내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윤은 깊은 숨을 쉬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후 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 하지만 그 대가로 과거를 완전히 지워야 했어. 탄광 사고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선택해야 했어. 너에게 돌아가서 진실을 말하고 함께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고 성공할 것인가.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성공을 택했어.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는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래도 이제 진실을 말했잖아요. 너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숨어 살았을 거야. 도윤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50년 전 놓쳤던 그 손을 다시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와 함께. 저도요. 하지만 이번엔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 시간은 충분하니까. 서연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운동회 사진을 꺼내놓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어린 그들의 모습이 지금의 그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돌아왔네요. 돌아온 게 아니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야. 도윤의 말에 서연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두렵지 않아.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그친 산골길이 달빛 아래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간호대학 준비하면서 새 출발할 거예요. 늦었지만 제 꿈을 찾아보려고 해요.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을. 두 사람은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희망에 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흐른 후 도윤의 폭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둘 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간호대학 편입 준비를 위해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죠? 잠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그들의 정중한 말투 뒤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누구세요? 도 회장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도 회장님이 다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아시나요?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서연 씨께서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들이 서연에게 압박을 가하는 동안 도윤은 폐광 개발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시키고 그곳을 추모공원으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이권 세력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도윤의 임시 사무실로 찾아온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서연 씨를 압박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에게 감히 회장님께서 추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서울로 향한 도윤은 서연이 머물고 있던 작은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서연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급히 수소문한 끝에 서연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폐건물에서 그들이 서연을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도 회장님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냥 증거 자료만 넘겨주시면 돼요. 납치범들의 연락을 받은 도윤은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서연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폐건물 안에서 서연은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여서 뭐가 달라지나요? 서연 씨,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납치범들의 궤변에 서연은 분노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보내줘. 원하는 걸 가져왔으니까. 도 회장님,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 가방 안에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있겠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서연이를 먼저 풀어줘. 회장님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연의 결박을 풀자 도윤은 가방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열어본 납치범들은 분노했습니다. 안에는 신문지만 가득했거든요. 도 회장님, 우리를 우롱하시는 건가요? 진짜 자료는 다른 곳에 있어. 그리고 이미 언론사 몇 곳에 추가로 전달했고, 도윤의 말에 납치범들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여기서 뭔 짓을 하든 이미 다 끝났다는 말인가요? 그래. 너희가 서연이를 건드린 순간 이 일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때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도윤이 서연에게 달려가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미안해. 내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어. 아니에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도윤은 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납치범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통해 두 사람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마친 후 서연과 도윤은 서울 한강을 걸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법적으로는 끝났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청혼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50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그때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저 간호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 꿈도 이루고 싶거든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의미 있는 일을 찾는 동안 기다릴 테니까.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긴 시련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3년 후 서연은 간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도윤이 한 아름의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은 서연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축하해, 간호사 선생님. 도윤의 농담에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 3년 동안 도윤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탄광 사고 유가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폐광 지역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었죠. 서연아, 이제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원도 그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보건의료원이 들어서 있었고 서연의 후임으로 온 젊은 의사가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폐광 자리에는 아름다운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탄광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들이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비석 앞에서 꽃을 바치고 묵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추모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응. 늦었지만 할 일을 했어. 그들은 오래된 갱도 입구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작은 기념관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났었지. 서연이 그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운명 같았어. 50년을 돌고 돌아서 결국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된 거.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번엔 제대로 청혼할게. 나와 결혼해 줄래?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서연의 대답에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탄광 사고 유가족들, 그리고 서연이 돌봤던 할머니들이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추모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치렀죠. 마을 이장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예전에 서연을 배신했던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서연 씨와 도윤 씨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함께 걸어갈 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후 서연과 도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도윤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에게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 탄광사고 재심에서 유가족들이 승소했어. 이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 서연은 기뻐하며 도윤을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죽은 분들도 눈을 감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한 명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 내가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까? 당연하죠. 기꺼이요.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일에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과 도윤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그들이 돌보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그들은 다시 강원도 마을을 찾았습니다. 추모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벤치에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이 도윤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응. 50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 도윤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내 청춘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청춘은 누군가의 손을 지키느라 여기에 남아 있었구나. 서연의 중얼거림에 도윤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아니요. 이번엔 우리 둘 다 놓지 말아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긴 방황 끝에 찾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지켜나가겠다는 약속. 해질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폐광의 어둠이 있던 자리에 새벽빛이 스며들듯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과 시련 끝에 서연과 도윤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놓쳤던 손을 다시 잡고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